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방금 전 끝난 유엔 연설에서 핵전쟁은 이길 수 없고 미국은 무기 감축을 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주요 이슈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참석이 전기자동차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가려졌다고 보도합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관련 보도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분적인 징집령을 발표하고 다시 핵보복 위협을 하면서 허풍을 떠는 게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푸틴의 결정은 도박적 요소가 강하고 이제 러시아인들은 먼 것 같았던 전쟁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서방 세계에 대한 위협도 분명해졌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3명의 자녀를 비즈니스 사기 혐의로 민사소송한다는 기자회견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3분기 연속 0.75%포인트 이자율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율 인상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예측이지만 특히 이번에는 분기별 경제 예측이 더욱 중요합니다. 퇴근 후에 마리화나 사용을 하는 직원을 보호하는 고용차별 금지 법안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애너하임의 20년 노력 끝에 아랍 커뮤니티가 지정됐습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공인된 아랍 커뮤니티의 이름은 리틀 아라비아입니다. 플로리다 주지사에 의해 마샤스 비냐드로 보내진 난미 신청자들이 주지사와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정치적 볼모로 사기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소송당한 주인공인 플로리다 주지사는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약 10분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끝났고 지금은 이제 뒷부분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뉴욕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것과는 별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3명의 자녀 말하자면 그 비즈니스 사기를 했다는 겁니다. 민사소송을 한다는 기자회견을 지금 검찰총장이 직접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그 유엔 연설은 이번에는 윤석열 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 번 언급을 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하기에 앞서서 말 그대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전쟁에 관해서 그 폭탄 선언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그에 대한 응답, 그 과정에서 북한이 언급됐고 그 밖에는 이제 유엔 연설에서 거의 모든 이슈를 다 커버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이슈를 뉴스에서 자주 듣고 계신데 이것은 미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설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방향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곧 세계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계를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데는 다른 나라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데 그 지원과 협력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에서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이 법 때문에 뭔가가 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오늘 그 유엔 연설은 처음에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했고요. 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식량 안보가 흔들린다. 이렇게 나가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주도를 해서 기업이 부당하게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최소한의 국제사회에서 합의본 세금률이라던가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 대만을 말했습니다. 늘 말하던 것과 똑같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만 대만이 공격받으면 보호한다는 얘기. 아프리카 베네수엘라에서의 자유선거, IT의 갱 폭력이 많은 것, 예멘, 이런 모든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다 신경을 쓰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로 협력하고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핵 문제, 무기,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그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외교로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비군을 소집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면서 뭐 필요하다면 우리가 핵까지 쓸 수 있다. 허풍 떠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 그리고 중국의 어떠한 그 핵무기 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 결의안도 위반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세 나라를 이어서 They're making irresponsible nuclear threats to use nuclear weapons. 러시아고요. China is conducting an unprecedented concerning nuclear buildup without any transparency. Despite our efforts to beg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네, 그리고는 이제 그 중국은 뭐 투명성 없이 그렇게 한다고 했고 북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blatantly violate UN sanctions. The United States is clear. We will not allow Iran to acquire a nuclear weapon. 네,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 같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의 국제사회에서 정해놓은 어떠한 것을 위반하면서 핵무기를 쓰거나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핵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도 없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북한에 대해서 언급한 거고요. 그 뒤에는 또 여러 세계 나라의 인권도 얘기를 했고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또 여성의 동등한 권리 이런 모든 것들을 꼭 미국 내에서가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로 말을 했고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끝났습니다. 이 유엔 연설이 있기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분적인 징집령을 발표를 하고 다시 이제 핵 위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같은 무모한 것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기지 못한다라고 오늘 답을 한 겁니다. 유엔에서. 푸틴의 부분적인 동원령은 결국은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러시아를 파괴하려는 서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구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어떠한 그 러시아와의 전쟁을 확대하기 위한 뭐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군인으로 쓰고 있다. 그 앞에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는 서구를 무찌를 무기가 많고 뭐 필요하다면 우리 러시아 사람들과 러시아 땅이 위협을 받는다면 핵무기라도 써야지 이거 허풍 떠는 것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방 세계가 러시아의 영토를 위협하고 러시아 국민을 위협한다고 했는데 서방 세계가 러시아의 영토를 위협하고 러시아 국민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땅을 침공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협을 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수의 러시아 국민들은 서방의 뉴스를 접하지 못하고 항상 떠먹여주는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접했기 때문에 이 말을 믿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은 시작이 됐고 일단 푸틴 대통령이 국민에게 녹음된 그런 그 연설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신에 지금 전쟁이 인기가 없습니다. 나가서 싸워서 우리 아들과 내 남편이 죽어야지 된다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복무한 경험이 있는 예비군의 예비역에 적용을 한다라고 했고 그 같은 녹음 테이프 끝난 뒤에 국방장관이 한 30만 명 된다 했습니다. 30만 명이면요. 지금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러시아 군인 한 20만 명 정도 되고 20만 명 가운데 약 3분의 1인 7만 명 정도가 사망했거나 부상했습니다. 그것보다 많은 숫자라는 겁니다. 30만 명. 이 정도 되면 서방 세계도 뭔가를 생각을 해야지 되고 다시 그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러시아 전역의 남자들이 아내들이 아이들이 전부 애인과 아버지와 뭐 다 걱정을 하게 돼 있는 거죠.
30만 명 가까이라면 그 징집되는 군인이 30만 명이라면 30만 명과 연관된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AP통신은 푸틴의 이 같은 계획은 도박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아니까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에서 천하무적이다. 나가기만 하면 이긴다. 우리는 이게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도 원하니까 우리에게 와서 해방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특수작전을 펼치러 가는 것이다 했는데 30만 명이나 징집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러시아의 군사적인 결점을 자신이 스스로 폭로하게 되는 것도 있고 물론 30만 명으로 지금 역전됐던 전세를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러시아의 주식시장 급락했고 그리고 러시아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떠납니다. 어디라도 가까운 곳 어디라도 이거 큰일 나겠구나. 정말 이러다가 러시아 안에서까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야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소문과 루머가 많이 돌죠. 그래서 이 동원령이 폭탄 테러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핵 위협은요? 핵을 쓸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주변 나토 국가에 굉장한 위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토 보존이 사람 보존이 위협이 될 때 쓰겠다. 그러면서 푸틴이 한 얘기가 핵무기로 우리 러시아와 러시아 사람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위협하는 주체는 그 핵무기 위협 바람이 자신들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된다. 이것도 러시아가 위협을 한 겁니까? 서방 세계가 위협을 하는 겁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들의 만류를 물리치면서 러시아의 최종적인 것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너무나 노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간절히 원하는 무기도 그냥 짬짬이 보내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역전을 하는 그런 순간이 왔기 때문에 초기에 보내지 않은 많은 강한 최첨단 무기들을 보내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아무리 미워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겁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미국이 다른 나라나 우크라이나의 어떠한 그 간절한 소망을 꺾으면서라도 3차 대전을 막아야지 되는 게 자신의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러시아도 매입이 서방 세계를 테스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러시아가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서방 세계는 지금보다 더 강한 무기를 더 많이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폴란드 같은 나라가 곡간이 다 비도록 무기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그 비어진 곡간이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다음에는 폴란드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처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 뭐 북한과 뭐가 잘 되고 철로를 놓고 러시아까지 경제를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러시아를 지지했었을 때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폴란드의 무기 곡간을 한국 무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이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는 노골적으로 많은 것을 지원을 했었고 한국이나 일본과 다른 입장으로 티내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서방 세계가 더 많은 무기와 정보를 보내서 러시아를 꺾어야지 된다. 길을 더 꺾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크렘린이 지지하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주민투표를 합니다. 4군데입니다.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것이 돈바스죠. 돈바스의 두 지역이고 자포리야,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아무튼 그 세계 최고로 큰 핵발전소가 있는 그곳, 이미 러시아로 소나기에 들어간 지가 오래됐고, 헤르손도 마찬가지고, 이 4군데에서 국민투표를 해서 미국은 인정하지 않겠죠. 세계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크림반도가 러시아 것이라고 인정하는 국가가 몇 개 국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것을 발판으로 또 국내에서 선전을 하겠죠.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주민투표를 해서 크림반도처럼 병합을 하고 나서
그렇게 돼서 지금 위협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전쟁은 다르지 않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온도를 조금 높여가면서 서로를 테스트해보는 것이고 영국의 국방장관은 동원력이 없다는 예비군 동원하지 않겠다고 푸틴이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긴 것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뭔가를 생각을 하게 하고 뭐 그 생각은 안 하게 한다 할지라도 침공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20만 명 가지고 처음에 쫙 그 뭐 키이브 같은 수도 같은 데 가면은 다른 부패한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다 그 러시아에 오면서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다. 우크라이나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전략은 적어도 실패를 한 거죠.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것을 러시아는 더 이상 러시아 국민들에게 선전을 할 수가 없고 영국의 국방장관은 이로써 러시아가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핵전쟁으로선 누구도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짧게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언론이요. 최근까지는 오늘의 미국에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 그때 한국 관련 보도를 합니다. 많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삭감법안에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들어가서 한국에서는 이 부분만 강조하는데 사실은 미국은 그 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 전기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거나 배터리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든지 재료를 얼만큼 뭐 미국이 원하는 그 기준의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는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보조금을. 이것만 강조를 하는데 뭐 7,500달러 뭐 얼마 달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도 전기 자동차를 미국에서 만들고 배터리를 미국에서 만들면 그런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고 미국의 근본적인 목표는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것인데 그런데 미국에서 잘 보도가 되지 않다가 한국에서 많이 보도가 되면서 엊그제부터는 조금 더 많은 이 주류 언론까지도 AP통신,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 뉴욕타임스와 같은 계열인 여기서 먼저 보도하기 시작해서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심지어 바이든의 유엔 참석도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데뷔도 무역 그림자에 가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아무리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에 무슨 이런 거 기후변화, 러시아 전쟁을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그리고 유럽에서는 한국처럼 그러지는 않지만 그런 곳이 이 문제 때문에 유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뭐 아일랜드 문제 이런 건데 그건 이제 내버려 두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아니니까. 미국에서는 덜 보도되어 왔었지만 이제 그 한국의 불만에 대해서 보도량도 많아질 것 같다. AP통신의 보도입니다.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인 법안이 통과됐다 하고 좋아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 중국의 타격이 되겠죠? 그런데 일부 동맹국이 한국을 포함을 해서 이것을 차별한다라고 불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도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그 한국의 그 뭐 통상부 장관 안덕근 그 장관의 인터뷰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장관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보조금을 철회하는 게 배신인, 이 사람이 배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배신이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한국에 가서 뭐 현대자동차가 조지아 공장에 얼마를 투자를 하고 짓고 하고 이렇게 하고는 배신 때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보조금 철회가 미국과 한국 간의 신뢰를 훼손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안 장관이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비슷하게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보복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보복하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상황이 더 나빠지면 우리도 유연합니다. But you never know.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상황이 더 나빠지면 we are flexible too. 우리도 유연하다. 우리도 보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세계무역기구의 제소 가능성을 이거 열어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미국에서 뭐 때로는 제3세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그 의회에서 법으로 통과된 건데 이 법으로 통과된 것은 많은 부분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관장을 했습니다. 이런 미국에서 돈 쓰는 것은요. 어떠한 무슨 뭐 예산이라든가 물론 상원과 하원이 같이 하지만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하원이 중요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 방문 그 이후에 이제 이 일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에서 한 일이기는 하지만 백악관에서 행정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가 미국의 그 많은 그런 그 전문가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국과 미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조지아 공장이 2025년에 지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게 한국의 요구이겠죠. 현대 공장이. 그래서 지금 뭐 한덕수 총리는 서울에서 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에서 이렇게 또 뭐 세계적인 인터뷰를 시작을 했는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는 독일, 영국, 스웨덴 대사관의 실무진도 한국과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같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방안을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백악관의 안보회의에서 그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서 동맹국의 우려를 이해한다, 협력할 것이다. 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마찬가지로 검토하겠다 약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되면은 뭔가 한국의 신용이라도 미국이 해야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신용은 의회에서 이미 통과를 시킨 법이고 대통령이 사인한 법안이기 때문에 한국이 원하는 것만큼 많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그 유엔 연설, 윤석열 대통령 연설이나 오늘 바이든 대통령 연설을 보면은 전혀 다른 것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뭐 자유를 몇십 번 얘기했다 이런 걸 강조하지만 미국에서는 국제사회의 룰에 맞게 이걸 공조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보도에 있어서요. 그리고 뭐 일본과의 관계 개선 또 테크놀로지와 혁신을 공유한다. 한국이 이제 세계에서 중요한 국가가 됐기 때문에 코비드 19에 대한 여러 가지 무슨 뭐 개발 지원금이라든가 그 밖에 많은 것도 한국이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강조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핵무기와 대량 살상 그 무기 이게 인류의 위협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은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1945년도에 유엔 창설 이후에 처음으로 유엔이 이제 그 한국을 유일한 국가로 인정을 하고 유엔군을 한국전 때 뭐 파병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북한을 얘기하지 않았는가? 연설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인데 보통 15분 조금 넘기는 국가가 많습니다. 11분 몇 초, 뭐 12분 정도 썼다고 하는데 어쩌면 마지막 부분에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얘기하기를 북한에 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다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마지막에 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북한이 이렇게 막 핵무기를 시험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프로포절에 대해서 아주 그냥 우스꽝스럽게 비난을 하고 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에 오면 올 때마다 북한을 강조를 했고 세계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다른 겁니다. 전 대통령과 이게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연설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조금 뻘쭘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뭔가를 그 도발적인 행동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종전선언 그때 종전선언을 주장을 했었을 때는 정말 뻘쭘한 순간이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에 비해서 완전 극과 극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도 거의 세계적인 문제를 이렇게 이슈별로 다 얘기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아메리카 포스트에 기반을 해서 그 당시에 첫 번째에는 북한을 디스트로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 지도자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그런데 바이든 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전혀 달리
모든 이슈를 다 미국이 어떠한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이런 부분에서 이 두 나라의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공통점이 전임자와 너무나 극적인 연설들을 했다는 것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앞에서 좀 길어졌어요. 뒷부분 빨리 나가야지 되겠는데요. 아이 참.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주의 성격을 보여주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퇴근한 뒤에 마리화나를 사용을 하는 말하자면 그 직원을 보호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법 이름은 고용차별금지법에 주지사가 통과가 된 게 아니라 주지사가 이제 아예 서명을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밖에서 마리화나 피우는 직원을 처벌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게 캘리포니아주의 해석인 겁니다. 말하자면 고용주가 직원의 머리카락이라든가 아니면 소변을 통해서 무슨 약물 검사 결정하는 것을 당연히 제한할 수 있는 거고요. 마리화나를 사용을 하면은 몇 주일 동안 뭐 어떤 정신적인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남아 있답니다.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라는 성분이라고 해요. 그게 지금 취해 있다는 게 아니라 전에 사용을 했어도 몇 주일이나 남아 있으니까 그렇다 하는 얘기고, 이건 이제 누군가가 운동을 했으니까 이런 법안이 나왔고 법으로 이제 서명이 된 건데, 다른 약물 사용과 뭐가 다르냐? 그러면 감기약 먹어서 정신이 아주 희미해지고 이런 것은 왜 안 그러느냐, 뭐 이런 사용할 권리가 있다. 마리화나가 법으로 합법인 이상은 그런 얘기죠. 예외는 뒀습니다. 모든 법에 예외는 거의 있습니다.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너무나 예민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연방 신원조회가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건 이제 마리화나 추세인데, 다른 마리화나 관련 법안, 이 법안과 합쳐서 9개의 서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의 법을 위반한 기록,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묻지 않는 것, 세일드한, 봉인하는 이런 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와 주 사이에 마리화나 사업 관련 법 이런 것에 대해서 통과가 됐고, 시행 날짜가 중요하죠. 2024년,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뉴욕시는 모든 지하철 차량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추세인데, 왜냐하면은 몇 월 달이었죠? 올 봄에 어쨌든 지하철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총격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했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플로리다 주지사, 공화당에서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여론조사가 그 결과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합동 민사 소송을 했습니다.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주선을 해서 텍사스에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몇 개국을 거쳐서 걸어서 와서 난민 신청을 하고 한 사람들을 일자리도 주고 8개월 동안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거야 하면서 마셔스 빈야르드로 보냈는데, 플로리다 주지사는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는 마셔스 빈야르드로 간다는 그런 브로셔도 주고 설명을 하고 사인까지 받았다 했는데, 그 브로셔는 비행기에 타기 직전에 줬고, 그전에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고소하는 사람들은 사기라는 거예요. 고소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막 유인하기 위해서 맥도널드 무슨 쿠폰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비행기 타기 직전에 브로셔를 줬는데, 브로셔에 써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혜택 받는 것에 속하지 않고, 그 브로셔는 마셔스 빈야드, 매사추세츠에서 만든 게 아니라 플로리다 주지사 측근이 만든 거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정치적인 졸로 이용하는 거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서 이용하는 거다. 정치적인 볼모로 하는 것은 사기다 하는 수정헌법 4조와 수정헌법 14조, 그리고 1964년도에 민권법을 침해했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합동 소송을 했답니다. 2살 미만 어린이도 있고, 그리고 1인당 거기에 보낼 때 이렇게 많이 드나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지사뿐만이 아니라 교통부 장관과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도 공범으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텍사스의 한 주의 뭐 셰리프라든가 아니면 텍사스 뭐 어떤 그 종교적인 지도자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공화당의 또 많은 유권자들은 그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허술하게 하니까 이렇게 자꾸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플로리다나 텍사스나 애리조나 주지사를 강력하게 이제 그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고소한 측에서는 왜 좋은 사람인 척, 그 사마리아인 척 하면서 두 주지사가 또 텍사스와 플로리다 주지사가 카톨릭 신자잖아요. 그러면서 약한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줄게 하는데 가보니까 전혀 일거리도 없고 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 뭐 보스턴이나 워싱턴 DC로 보내준다고 하더니 거기 가면 뭐 예를 들어 뭐 하루 일당 일도 있고 하는데 마셔스 빈야드 부자 거기에 다 철진한 일도 없는데 이런 얘기고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에서 폭력과 정치적인 탄압과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없는 이걸 피해 아주 경험을 하고 잔혹한 경험을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마셔스 빈야드에 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성공의 교회에서 잘 돌보다가 지금은 군사기지로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답니다. 뉴욕에서는 텍사스주에서 이제 10,000명이 넘으니까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크루즈에 이분들을 거주하게 하나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론 디센티스의 지지율은 트럼프보다 높습니다. 지금. 이게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전국적인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 단계이고, 이런 일을 시작한 게 플로리다주에서는 USA Today가 어디와 공동 여론조사를 했죠? 서폴크 대학교와 공동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아주 새로운 보수의 스타로 완전히 지금 다지기를 하는 겁니다. 공화당 사이에서는. 해서 가상의 예비선거다라고 했을 때 플로리다주에서는 론 디센티스에게 투표를 하겠어 하는 사람이 48%, 트럼프 40%, 8%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게 디센티스가 완전히 그 공화당의 중요한 주에서 트럼프를 이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플로리다 주니까 또 주지사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들도 또 공화당 주이고 하니까 있어서 그런 거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플로리다 주에서만이라도 지난번에 뉴햄프셔에서도 한번 이런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고, 부분적으로라도 트럼프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긴다는 것은 트럼프에서 유권자들이 조금 멀어지고 두 후보를 잘 아는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디센티스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다,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것은 바람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자꾸 바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바람이 누구에게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전국적으로 수요일에 있었던 지난주에 되겠네요. 폴리티커와 모닝 컨설트의 여론조사 결과도 그 결과는 만약에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 오늘 있으면 그 수요일에는 52%가 트럼프에게, 디센티스는 19%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도 쭉 많잖아요.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또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챙겨보고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 뉴욕에서 이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이자율 얘기도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죠. 불과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그 결과가 다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뉴스는 뉴스니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자율은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0.75%포인트 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에 연방준비제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3분기 연속 0.75%포인트를 올려왔는데 그 올린 효력을 연방준비제도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의 분기별 예측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앞으로의 예측이라는 것은 항상 연준이 이자율을 올린다 하면 어느 정도 올릴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더 중요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 주식시장 엄청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부 그 3대 지수가 S&P 500 24.24% 아니 퍼센트가 아니라 퍼센트 뭐 어떻게 됩니까? 포인트, 다우지수, S&P 500 전부 지금으로서는 그린이거든요. 156.19 다우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도 66.25포인트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투자가들이 이제 도대체 과연 이렇게 올려서 뭐 올해까지 뭐 4% 올리고 내년에도 유지가 되고 하는데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야지 되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지금 2시간 남았습니다. 11시 30분에 어제 오늘의 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래도 경제에 대해서는 가장 뭐 중요하고 또 정보도 많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최근의 말들을 반복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빠른 시일 안에 뭐 금리 인상하던 것을 멈춘다던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금리 인상에 아주 민감해 하셔야지 될 분들은 그렇게 각오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유엔에서는 세계 지도자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얘기를 한 것이 이게 또 이제 지금 세계적인 추세인 겁니다. 화석 연료 회사에 대해서는 횡재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windfall taxes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횡재.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나쁜 것은 다 남에게 손해를 보게 하고 본인들은 정말 돈만 버는 그 같은 횡재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개인 회사가 되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국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피해보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보는 국가에 그 같은 자금, 횡재 세금을 걷어서 그쪽 국가에 줘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겪은 지금도 겪고 있는 피오나도 지금 허리케인 저쪽에서 캐리비안 그쪽에서 강해져서 미국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폭염, 뭐 홍수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 오염 발생자가 내야지. 왜 그 오염 발생자가 돈 버는 횡재를 하고 있는 동안 그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홍수 같은 것으로 가난한 나라가 기후변화를 낼 만큼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부자가 되지도 못한 나라가 피해를 봐야지 되지? 그럼 그렇게 피해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되는 시기가 아니야? 그 사람들을 살려야지 하는 게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가장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세계는 지금 곤경에 처했다고 했고 회사 이름을 딱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엑소모빌, 쉐브론 같은 회사가 기록적인 이득을 발표를 했고 그런데 이게 이럴 수가 있어? 횡재 세금을 내야지 되지 하면서 이제 오일 회사 뭐 당연히 그리고 가스 회사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이득을 봤다면 행동을 나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지 되고 이득 본 것에 대해서 공동으로 소유를 해야지 된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줘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키스탄이잖아요. 1,400명 정도가 숨졌고 폭우 몇 달 동안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 그렇게 된 1,400명이 숨질 때는 기간 산업이 얼마나 많이 파괴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교육이 필요한 그쪽에 뭐 학교 같은 것도 다 무너졌을 테고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파키스탄을 방문을 한 겁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에요. 파키스탄이 몇 퍼센트냐면 1%도 안 됩니다. 가난한 국가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황폐함 그 자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연초에 막 너무너무 더웠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내리는 이런 게 우리 시대의 최대 위기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뿐만이 아니라 오늘 바이든 대통령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일 먼저 기후변화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나라와 특히 이제 부자 나라가 되겠죠. 이게 각 나라가 각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다국적으로 양심껏 행동을 해야지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그 대통령이 한국도 이러이러한 면에 있어서 이렇게 부담을 하면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홍보는 했다고 봅니다. 어제 그 연설에서요. 그래서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얼마나 지금 인기가 있는 이슈입니까?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기후변화가 넘버원 이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데 넘버원 이슈인 것과 그것을 그럼 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하는 급하게 해결을 해야지 되는 그 우선순위에서는 1위가 안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무척 강조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소수 인종으로서 중요한 이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애나하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저도 어디선가 본 것 같고요. 브루커스트 길에 오늘 사진을 보니까 영국 신문 그 가디언에 나왔는데 애나하임 시가 공식적으로 리틀 아라비아 말하자면 코리아타운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데 비교적 미국의 유수한 신문의 기사 길이보다는 가디언이 짧은데 어쩌다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주 길게 하거든요. 오늘 이 기사가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고 소수인종으로 살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는 거 좋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애나하임 시가 리틀 아라비아를 했는데 이게 미국에서 처음이랍니다. 리틀 아라비아 하면 많은 사람들 레바논 제가 좋아하는 제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레바논 그 사람 나중에 뉴욕에 살았지만 시리아 팔레스타인 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에 이라크에서 방문했었던 이라크도 마찬가지고요. 할머니가 영어도 못하고 있는데 그 마켓에만 가면 알타 예바트 마켓이라는 그 시장에 가면은 그 언어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할머니가 좋아하셨다. 할랄 고기 같은 거 팔고 중동 음식 재료상 그런데 그 이상으로 원래 이제 그 소수 인종들의 그런 그 어떤 마켓 같은 것은 음식으로 시작을 하죠. 지금도 인도 가게 가면 스윗 앤 스파이시 가게에 가면은 항상 그 음식을 팔잖아요. 거기서 음식이 제일 그리우니까 음식에서 시작해서 다른 자파로 아주 커져서 나중에는 자파가 더 커지는 케이스인데 이렇게 할머니가 그러셨다 해서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등에서 온 새로운 이민자들이 물론 그 옆에 이 시장 옆에 알타 예바트 시장 옆에 그 모스크가 있으니까 그 사원이 있으니까 같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하듯이 그래서 이제 시장 주변에 사람들이 정착을 했고 그러면서 전통 의상도 팔고 어찌 이름 붙이는 음식들도 팔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아랍계 미국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본인이 어떤 이 여성이 살면서 팔레스타인 미국을 오고 가면서 정체성 이런 것들 고민했다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한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우리는 누구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지? 하다가 이제 그곳에 가면은 나와 비슷한 사람,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 아시죠? 그냥 편안하고 좋은 그 마음. 그래서 5번 프리웨이에 이제 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고 1990년대부터 이것을 기획을 했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리틀 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마 팔레스타인계가 많이 사는가 보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막 경멸하고 하다가 이름을 리틀 아라비아로 만들었다. 리틀 사이공이 1988년, 2019년에 코리아타운 그쪽에 그 이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인데 그로 인해서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점점점 하면서 다른 소수 인종들도 우리들과 같은 길을 많이 걸어간다 하는 것도 느껴봅니다. 무척 어수선하죠. 세계가 어수선한데요. 미국 사람들은 뭐가 복잡해도 할 일 하잖아요. 백악관에서는 금요일에 금요 음악회 같은 게 열리거든요. 이번 주에는 그냥 보통 일반 사람으로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간호사라든가 분들을 초대를 한 음악회가 열리는데 엘튼 존이 나옵니다.
엘튼 존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에 나와서 했고 남쪽에 이제 잔디밭에서 하겠죠. 당연히 희망과 역사가 있는 밤 뭐 이렇게 뭐 A Night When Hope and History Rhythm 역사적인 리듬이 있는 밤 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엘튼 존이 클린턴 땐 나왔지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노래 좀 불러달라고 하니까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제가 영국인이거든요. 꼭 영국인이기 때문에만 그랬을까 싶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